고민하는 거죠. 그죠? 자, 먼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방법이다. 첫 번째는 내가 돈을 넣어줬던 내역이 있으면 가장 베스트해요. 근데 오래됐고 없을 경우가 많아요. 은행 가서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산으로는 요즘 남아있으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뭐 5년 동안 그냥 페이퍼로 보관하고 막 이랬었던 시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상대방에게부터 확인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을 이거 명의신탁 해놨지? 맞아요. 하는 거에 대한 어쨌든 그 문서를 받아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무조건 고개를 끄덕여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짜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한 되게 재밌는 어떤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짜고 하는 걸로 비춰질까봐 더 크게 짜고 법적 소송을 벌려서요. 이건 내 거야. 아니 지는 또 지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래서 법정에서 마지막에 더 불리한 상황이 돼서 얘는 출두를 안 하고 막 되게 비직비직 거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얘가 당연히 주장이 맞겠지 하고 판결을 내려준 거죠. 판결서를 들고 국세청을 찾아간 거죠.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을 더 완벽하게 짜고 계속 끊어주는군요. 좋아요. 이거 저기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 마이크 있나? 그래서 크게 짜고 친 거에 또 당한 케이스도 있어요. 이제 그건 뭐 좀 너무 거기 들어가지 말고 우리 뭐 좀 낮게 가자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해내면 결국에는 명의신탁을 환원하는 걸로 가볍게 끝날 수가 있다. 다만 그렇게 돌려는 주더라도 최초에 명의신탁 했었던 그거 하나는 그거는 증여 의제를 걸겠다는 거예요. 의제는 뭐냐? 증여는 아닌데 증여인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간주하겠다. 우리가 뭐 간주 임대료도 얘기 들어봤죠. 간주하겠다, 의제하겠다, 뭐 이런 의제 배당할 때, 네,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증여세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때는 어차피 1,000만 원짜리였는데 1,000만 원에 증여세 때려봤자 뭐 나올 것도 없어. 다만 여기는 증여 공제가 안 돼요. 의제하고 이런 것들은 얘를 좀 혼내주려고 하는 쪽이니까 일반 증여세 공제하는 공제를 안 해주는 거죠. 우선은 그거에 대한 증여세를 내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이즈가 작지만 좀 더 큰 경우도 꽤 있어요. 그죠? 그 증여세 부분도 억대가 넘어가는 것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증여 의제를 거는 기본 어쨌든 뭐 이렇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시간이 있죠. 뭐 제척 기간 아니면 뭐 부여 기간 이런 것들이 있죠. 그 기간이 기본적으로 15년이에요. 그리고 신고 기간이 3개월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5년 3개월이 지나면 국세청에서 그거를 회수할 수가 없어요.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보면 이 회사는 법인 전환을 했었던 그 시점으로부터 여기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안 적혀 있네요. 아무튼 여기 있네. 18.9년이 지났어요, 벌써. 그죠? 처음에 명의를 이렇게 맡겨놓을 때 당시에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는 그때 증여세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환원만 제도만 될 수 있다면 다 가져오면 아주 베스트한 결론이다. 되셨죠? 이건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가져올 때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다 가져왔으니까 이때부터 출발하면요. 괜찮은 방법이 나오니까요. 승계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차이는 알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나랑은 사슴이하고는 어쨌든 뭐 법적으로는 뭐 아니더라도 어쨌든 법적인 관계로 다 묶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중에는 다 등록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특수관계자예요. 그 사이에서 내가 상속이나 증여 부분이 아니라 다른 걸로 쓴다면 또 한계가 오는 어떤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등어랑은 또 관계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케이스를 다 놓고 계산을 한번 쭉 다 뽑아서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좀 더 자연스러운 걸 또 선택하고 큰 차이가 난다면 세금적인 효과를 봐서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죠? 자, 우선 그렇게만 하고 자, 그래서 지금 10,000원이고 1,000주니까 3억 1,600인데 어쨌든 증여재산 가액은 1,000만 원이었어요. 그에 대해서는 340만 원이 어쨌든 이게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이제 단순 이건 숫자는 작다고 생각하고 다른 케이스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은 이만큼 나왔는데 18.9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거를 사슴이한테 양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 3억짜리 1600 뺄게요. 3억짜리 10% 주식을 사슴이한테로 양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 내면 되죠? 그죠?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단순하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정확한 수식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3억이죠. 원래 1,000만 원이었죠. 양도 차액이 2억 9천이죠. 아까 3억 1,600이었으니까 거의 3억이 거의 양도 차익이에요. 그에 대해서 양도세를 중간에 이제 그 빼주는 것들 몇 개 빼고 나서 양도세를 내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비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이 옵션이 있어요. 이게 고가, 저가, 양수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가로 팔거나 저가로 팔거나 뭐 사거나 할 때 해당되는 게 있는데 특수관계가 아닌 비특수관계인끼리는 기본적으로 3억 또는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3억까지는 저가로 양도를 하더라도 결국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3억인데 그죠? 액면가로 그냥 거래를 해도 3억까지는 빼줄 거니까 기본 양도세가 없이도 양도는 가능하겠죠. 이해되세요? 양도 차액만큼에 대한 게 3억 이상 되면 3억만큼을 빼서 신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3억에 신고를 하면 양도세 내야 돼요. 근데 1,000만 원에 신고해요. 그러면 1,000만 원 신고한 거와 실제 그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는 국세청에 이미 내부 프로그램에 깔려 있어요. 자동으로 이 계산이 돼요. 3억짜리를 1,000만 원에 이게 신고를 했네? 얘 봐라. 하고 때리려고 딱 보니까 기본적으로 비특수 관계자가 아니고 3억의 갭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부과하고 싶은데 속은 불을 끓어요. 이놈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도 부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는요. 토깽이, 다람이 똑같은 상황이었죠. 둘은 사슴이한테로 직접 양도해도 문제될 게 없겠죠? 그 두 가지는 크게 다른 어떤 변수가 줄여줄 게 별로 없어요. 어차피 내가 그냥 걷어와도요. 내가 자녀한테 주려면 상속이든 증여든 세금이 발생될 거예요. 그죠? 양도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세금이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케이스는 별로 고민의 여지가 없이 직접적으로 고등어한테서 사슴이한테로 바로 넘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됐죠? 근데 그게 20%밖에 안 돼. 31%짜리가 남았어. 이에 대한 건 상황마다 고민이 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뒤에 가서 맨 뒤에 그 상속세 부분으로 넘어가면 제가 뭐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됐죠? 자, 그래서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주식 가치를 평가해 봐서 그 가치 평가 부분에서 명의신탁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증여가 됐건 양도가 됐건 뭔가 방법을 쓰려 그러면 주식 가치가 높은 게 좋겠어요? 낮은 게 좋겠어요? 낮은 게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해봤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낮추는 방법이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 두 쪽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지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추고 나서 액션을 해도 해야 되겠죠. 그죠? 낮추는 부분은 수식 아까 나왔던 것 중에 플러스적인 요인을 떨어뜨리고 마이너스적인 거를 높이면 결국에는 전략이 세워질 거다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순자산 가치 떨어뜨리는 건 순자산에 이게 되는 어떤 자본 쪽의 항목에 있는 것들을 줄여 나가면 되고 순손익 가치는 이익을 줄이면 되는데 법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목이 딱 걸려 있다 보니까 최대한 순자산 가치 부분을 낮추어야 목도 내려간다. 내려간 상황에서 순손익 가치는 요거보다는 어쨌든 위에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밑에 떨어지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해야 요선에 걸리겠죠. 그 정도까지만 노력하면 되지 예전에는 무리하게 노력을 했거든요. 막 중간에 한 해는 아예 그냥 손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는 그게 어떤 무리한 상황이 벌어지죠? 은행에서 너 손실 났네? 대출 좀 갚아. 단기 대여금 같은 경우는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압박도 있고
대기업의 어떤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신용평가서를 보통 넣어야 되는데 신용평가를 봤는데 손실나는 회사에다가 돈 그걸 줄 게 없죠. 또 캐시플로우 등급이 있거든요. 그 등급도 맨 밑에 등급을 주니까 입찰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무리한 액션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가 내가 1번의 목적이 있다면 2번을 희생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2번도 중요하다. 그럼 못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마다의 선택들은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상황은 딱 있고 가래만은 탔어. 근데 그 가래만 탄 거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하는 것들은 돈이 문제다. 세금을 적게 하겠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RM을 세우면 되고요. 다른 어떤 예를 들어 대외적인 어떤 관계들이 더 중요하다. 그럼 그에 맞춰서 그걸 세워야 되고요. 목적과 이유만 명확하게 대표님과 합의가 되면 그거 세우는 거는 산수 계산에 불과하다. 그거는 여기 계신 대단하신 분들이 할 일이 아니라 그냥 신분을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됐죠?